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세 번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렇죠? 네, 문벌 귀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회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수의 지배 세력에게 각종 권력과 경제적인 부가 집중되다 보니까 권력의 비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졌죠. 그리고 이런 모순과 문제점이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죠. 대표적인 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건 뭐였죠? 그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더더욱 사회는 혼란스러워가고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 있는 이런 사회는 점점 더 몰락해 가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문벌 귀족을 대신해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던 이 무신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무신들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됐냐? 말 그대로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당시 이전에 무신들은 어떤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2페이지에 보면은 자료 1번과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는 보면 정중부라는 인물과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글들만 봐도 알다시피 정중부는 무신이었고 김동중은 문신 귀족이었어요. 문벌 귀족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정중부의 수염, 가만히 이제 대궐 지키는 정중부의 수염을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촛불로 태우니까 정중부는 여기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김돈중을 잡아대려 욕했대요. 그런데 이 김돈중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김부식이었던 거죠. 이 김부식이 화가 나서 왕인 인조에게 말해가지고 이 정중부를 벌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 1번에서 봤을 때 무신들이 어떤 지금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죠. 잘못은 이 문신 귀족이 먼저 했는데 오히려 벌은 무신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당시 정중부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김돈중은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 2번도 한번 볼게요. 자료 2번에 왕이 정치는 돌보지 않고 막 놀려 다녔대요. 자, 어느 날 왕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놀러가는 도중에 대장군 이송, 무신인 이송이란 사람한테 오병수바퀴라는 게임을 시켰습니다. 이건 태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이 대결시키는 거. 근데 이송은 나이가 워낙 많아서 힘이 약해가지고 졌습니다. 이기지 못하였대요. 이때 문신이었던 할례라는 사람이 이송 뺨을 갑자기 때려버려요. 졌다고. 그러니까 이송이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무신은 굉장히 하대받고 조롱거리인 이렇게 막대도 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신들은 당시에 굉장히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하대받는, 막대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죠. 결국 이러한 불만들과 울분들이 쌓여 뭘로 터지게 되는 겁니까? 네, 참지 못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러한 대우의 결과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당시 고려사회에서 무신들이 어떠한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이제 조금 더 보자면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고려시대 통치체제 정비하면서도 배웠겠지만 과거제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쳐서 뽑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당시 인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무과도 실시하지 않고 그냥 등용된 무신들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를 사회에서도 행했던 거죠. 그리고 무신들은 아무리 잘해도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신들의 불만과 어떤 울분이 쌓여서 무신정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터지게 된 거지요. 무신정변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아까 자료 2번에서 봤던 그 보현원으로 왕과 문벌 귀족들이 놀러 갔을 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송이라는 사람이 그런 조롱거리,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 사건을 어떤
직접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 보현원에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이 1170년 무신정변 이후 약 100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이제 지속됩니다. 무신정권이 성립했던 그 초기에는 이 중방이라는 기구를 최고 권력 기구로 삼고 이제 정치를 행했어요. 이 중방이라는 기구가 무신정변 이후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기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정권 시기 초기에는 자기들끼리, 무신들끼리 이제 권력 다툼하느라 굉장히 좀 사회가 정치적인 현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기 보면은 이 무신정권 1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지배자가 자주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도 심했다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무신정권의 모습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정권을 잡은 이후 안정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최충원은 여러 가지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4대, 그러니까 최충원 밑으로 이제 자기 자손 3명까지 이렇게 4대 60여 년 동안 긴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최씨 정권이 어떠한 기반으로 권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권기에 여러 가지 정치기구는 이전의 그런 문벌귀족 사회나 호족시대의 고려시대 여러 정치기구들과 좀 모습이 달랐어요. 무신정권 초부터 최씨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신정권의 정치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초반에 봤듯이 무신정권 초기 권력기구는 바로 이 중방이라는 기구가 최고 기구로,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게 되고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교정도감이 바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대승이라는 아까 무신정권 초기의 지배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설치한 사병 집단인데 이게 나중에 최충원 시대, 그러니까 최씨 정권기 가면 더욱더 강화되는 어떤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구일까요? 교과서에서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도방이라는 이 기구는 이후 그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서, 그러니까 개인 군대죠. 강화됩니다. 자, 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설치한 기관으로 관리의 인사행정, 즉 관리선발기구로서 설치되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정방이라는 기구입니다. 최충원 아들이었던 최후가 이번에 특별하게 문신 귀족들로 구성된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치를 행할 때 여러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좀 유능한 문신들을 등용시켰습니다. 그 기구가 뭘까요? 네, 바로 서방이라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의 문벌귀족들을 등용한 건 당연히 아니고 기반이 없던, 권력 기반이 없던 새로운 이제 문신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이 새로운 문신들의 어떤 집단, 기구가 되면서 이 서방이라는 기구가 이후에 어떤 한 세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죠. 바로 사대부 세력의 형성 기반이 됩니다. 이 사대부가 나중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그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후가 설치한 또 유명한 군대가 있지요.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군사 기반으로 작용했던 바로 삼별초라는 군대도 최씨 정권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삼별초는 이후 대몽 황제, 몽골과 싸울 때도 등장하는 그런 군사적인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신정권기의 대부분의 정치기구는 특히 최씨 정권 시대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최씨 정권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혼란을 뒤집고 무신들이 이제 새롭게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무신들이 그런 문벌귀족들보다 정치를 잘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정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그런 차별 대우에 불만이 쌓였고 그것이 터져서 정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특히 고려시대 중에서 이 시기 특히 농민과 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모습으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나타나게 됐는지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3페이지, 탐구학습지 3페이지 보면은 백성들의 봉기에 대한 자료 2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망이 망소의 형제가 일으킨 봉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왜 이걸 봉기를 일으켰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두 번째는 만적이라는 얘 노비예요. 노비가 주도해서 난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왜 난을 일으키게 됐는지 먼저 각각 자료를 읽고 망이 망소의 난은 왜 일어났고 만적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일단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망이 망소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난날 무거운 세금 때문에 우리 미출진 부분에 유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날 무거운 세금 때문에 봉기를 한 이후 이미 우리 고을을,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뭐로 승격시켰대요? 현으로. 그러니까 소였던 공주명학소라는 지명을 현으로 공주 승격을 시키고 또 이렇게 좀 잘 해주는 듯 하더니 다시 보내서 이걸 무산시키고 공격해야겠다. 반드시 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 울분을 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지명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공주명학소래요. 우리 소라는 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고려시대 지방행정기구 하면서 고려시대는 특별 지방행정기구가 있었습니다. 일반 군현 말고 그렇죠. 향 혹은 부곡, 소, 그중 이 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향부곡소라는 특별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망이 망소이는 뭐 때문에 난을 일으켰을까요? 네, 그렇죠. 무거운 세금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일반 군현과 차별 대우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 2번에 만적은 왜 난을 일으켰는지 볼게요. 이 만적이 누구의 노비냐면 바로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 만적이 얘기하는 기역,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과서의 105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이 얘기하는 무신정변 이래로 천민 출신이었는데 천민인데 높은 간직, 무신정권 최고 지도자까지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미 나왔네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의민이라는 대표적인 표본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붕 떴겠죠. 이 노비들 마음이. 천민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까지 오른 사람도 있는데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그런 거 없다. 누구나 왕후 장상, 그러니까 높은 왕이나 재상 이런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질러 노비를 없앤다면 우리도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노비 문서를 불태우겠다는 것은 노비란 신분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 신분에서 신분 차별 받는다면서 신분 해방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네. 그러나 이 망이 망소의 난, 만적의 난 다 이렇게 진압이 되긴 해요. 자, 이렇게 망이 망소의 난, 만적의 난을 대표로 전국 각지에서 이 시기에 농민과 천민들이 난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조이총과 같은 문신들도 난을 일으키게 돼요. 무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형태에 대항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분명히 문물귀족 사회 굉장히 혼란스럽고 폐단도 많았어요. 이런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폐단에 비해서 무신정권 시기는 문물귀족 사회보다는 분명히 나은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보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난이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무신정권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정권
사회의 양면을 보여주는 자료 2가지를 선생님이 학습지 3페이지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자료가 좀 많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당시 사회 모습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료 1번은 밑줄 친 빨간색 부분에 유의해서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료 2번은 그러면 이 무신정권사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고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답이 없어요. 자료 1과 2를 읽고 무신정권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명칭을 붙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벌 기록사를 뒤엎고 새롭게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무신 정권 시기의 사회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 정권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외부에서 정말 초강대한 세력들이 우리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바로 역사상 가장 큰 대륙을 지배했던 몽골족들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가 이 몽골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